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알쌤이에요. 오늘은 고려가요 청산별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역시 문제작이죠. 청산별곡이라는 작품 해석도 굉장히 다양하고 청산이라는 공간이 갖고 있는 성격도 굉장히 독특하고 또 고려인들의 어떤 속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작품입니다.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삶의 비애. 고려인들 굉장히 우리 평민들의 노래였었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불행한 삶 속에서의 슬픔, 고독, 비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내일의 태양은 뜬다. 고려인들의 낙천적인 성격 또한 아주 잘 찾아볼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청산별곡입니다. 전체가 8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따가도 잠시 설명드리겠지만 5연과 6연을 바꿀 경우에 1연과 4연까지 청산노래, 5연부터 8연까지 바다노래라는 대칭구조가 만들어지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작품인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시죠. 네, 먼저 1년입니다. 파란 색깔로 칠해져 있는 게 이제 본문이에요. 같이 보실게요. 살얼이 살얼이랐다. 청산의 살얼이랐다. 해석이 세 가지 정도로 좀 나누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에서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살아야겠다라는 의지, 살아야겠다, 살아야겠다, 청산에 살아야겠다라는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는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살아야 했는데, 청산에 살아야 했는데 라는 후회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으로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해석 중에서도 첫 번째 해석, 소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우리도 이제 소망으로 좀 해석을 해봅시다. 살고 싶어라, 살고 싶어라, 청산에 살고 싶어라. 자, 운율성의 특징을 정리해 본다면요. 자, 고려가요는 몇 음보라고 했었죠? 네, 고려가요의 형식적인 특징은 제가 서경별곡을 처음으로 찍었기 때문에 서경별곡에서 자세히 정리해 놨어요. 고려가요는 일반적으로 3음보의 음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것에 맞추어서 이 첫 번째 행을 좀 음보로 맞춰서 끊어 읽어보면 이렇게 끊어져요. 살얼이, 살얼이, 랐다. 자, 세 개의 마디로 끝나죠. 청산의 살얼이 랐다 역시 세 개의 마디로 끝났죠. 이렇게 삼음보예요. 이렇게 삼음보로 끊어져 읽었을 때 우리는 한 마디 안에 글자 개수를 세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음수율을 따져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글자 개수 한번 세보실까요? 살얼이 글자 개수, 한 마디 안에 글자 개수 3개, 또 두 번째 마디 안에 글자 개수 살얼이 3개, 마지막 음보 안에 있는 글자 개수 랐다 2개. 그래서 음수율 어떻게 나온다? 3, 3, 2조의 음수율이 나온다.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이렇게 세 개의 마디 안에 세 개, 세 개, 두 개라는 글자 개수가 있어서 3, 3, 2조의 음수율을 보여준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 이 첫 번째 시행에는요, 우리 문학에 정말로 많이 나타나는 반복 구조가 하나가 보였어요. 그게 뭐냐? A, A, B, A 반복 구조죠. 보이시나요? 똑같은 말이 몇 번 반복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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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됐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반복되는 단어 사이에 다른 말 하나, B라는 다른 말 하나가 들어가는 A, A, B, A 반복 구조가 첫 번째 행에 나타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A, A, B, A 반복 구조는요, 고전 시가로부터 현대 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시가에는 정말로 많이 나타나는 반복 구조예요. 청산별곡에도 확인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청산의 한 축적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상향이다, 지향처다라고 일단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 연들이랑 연결해서 봤을 때 이 청산은요, 현실 도피처로서의 이상향이라는 의미를 좀 가지게 됩니다. 뒤에서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6년의 바다와 정확하게 대응하는
지향처다, 이상향이다 정도로만 1년에서는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행의 내용입니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고 싶어라. 자, 산에서 나는 자연의 산물 머루랑 다래를 그냥 먹는 거예요. 산의 진미 먹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산에서 살다가 산에서 나는 야생 열매들 그냥 그거 먹고 살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주 소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소박한 음식과 관련된 한자성어에 뭐가 있다? 단사표음이라는 한자성어가 있다. 단사, 호단자죠. 밥 한 덩이, 표음, 표주박의 물. 그러니까 밥 한 덩이에 물 한 잔 마시는 그런 음식, 아주 소박하게 가난하게 먹는 그런 상차림, 이런 것들이 단사표음입니다. 이 사람이 청산에 가서 만약에 이곳이 정말로 너무너무 좋은 이상향이었다면 아마도 굉장히 풍성하게 음식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간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이상적 공간이긴 하지만 현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러나 먹을 것이 풍족하지는 않아요. 그냥 산에서 나는 산물을 먹으면서 살고 싶다라고 그 정도로 소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본문의 내용은 여기서 끝났고요.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라는 고려가요 특징이죠. 의미 없는 후렴구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의미 없는 후렴구이기 때문에 본문 정서 또 전체 분위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냥 흥을 돋우는 그리고 운율을 만들어주는 리듬이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 여기는 보면요. 유성음, 유음, 울림소리라고 이야기하는 리을음과 이응음이 반복돼서 리듬이 만들어졌고요. 얄리 얄리 얄랑셩다. 리을음과 이응음이 계속 반복되는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유성음, 울림소리, 유음이 반복될 때는 어떤 느낌을 주냐? 아주 경쾌하고 발랄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본문 내용, 사실 1년보다는요, 2년, 3년, 4년 이렇게 쭉 이어지는 본문 내용이랑 봤을 때 그 뒤쪽의 본문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슬픔이나 고독의 정서가 많거든요. 이렇게 본문 내용과 괴리되는 후렴구의 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자, 1차적으로는 고려가요가 고려 말에 잔치음악, 궁중의 잔치음악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잔치의 흥을 돋우는 이런 후렴구가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갈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고려인들의 낙천성을 좀 이해하게 되는 후렴구이기도 하다, 이런 해석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뒤에 연들을 보면 굉장히 슬프고 고독하고 또 속세가 고통스러워서 청산에 왔더니 청산도 또 고통스러웠고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괴롭거든요. 그런데 본문 내용이 이렇게 괴로운데 후렴구마저 괴로웠다면 괴로움으로부터 탈출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겠죠? 그냥 끝없이 바닥으로 그냥 내려가는, 계속 우울해지는 이런 정서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고려인들이 그렇지 않았던 거죠. 어땠냐면 고려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의 평민들도 그랬었는데요.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고통을 디디고 일어나서 그것을 웃음으로 승화하거나 아니면 그 고통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걸 다시 낙천적으로 이겨내는 그런 힘들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평민들이 갖고 있는 속성 자체 굉장히 끈질긴 생명력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게 청산별곡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이 후렴구는 그렇게 고통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낙천적인 성향을 너무 잘 보여준다. 다시 말하자면 본문 내용이 이렇게 쭉 쳐져 있을 때 후렴구 어떻게 해준다? 한번 휙 위로 올려주는 기능을 하는 게 이 아주 경쾌한 느낌의 후렴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1년이 끝났어요. 소주제를 작성해 본다면 청산에 대한 동경, 청산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1년의 내용이었고요. 2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울어라 울어라세요. 자곤 일어 울어라세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울고 있구나세요. 자고 일어나 울고 있구나세요. 또는
명령형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울어라, 울어라 새요. 자고 일어나서 울어라 새요. 두 개의 해석 모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 새는 여러분 표현법이 하나가 확인이 되시는 거죠. 새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울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새라는 객관적 자연물에 울다라는 지금 뒤행을 보면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울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화자가 지금 시름에 가득 차 있잖아요. 자신의 마이너스의 정서를 객관적 자연물인 새에 결합시켜 놓고 있는 게 첫 행에 보여지고 있는 표현 기법이다. 새가 울다와 결합되어 있다. 어떤 표현법이 쓰였다? 감정이입이라는 표현법이 쓰였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때 새는 시적 기능이 뭐라고 얘기한다? 네, 객관적 상관물이다.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자연물인 거죠. 객관적 상관물로 사용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자도 울고 있고 새도 울고 있죠.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한 자성어 동병상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행, 널 나와, 나와는 비교격 조사예요. 그래서 너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요. 씨름한, 하다는 많다, 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고어였어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했나요? 너보다 씨름이 많은 나 또는 씨름이 큰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우노라. 그러니 너도 자고 일어나서 울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뭐뭐 노라는요. 감탄형 종결 어미이기 때문에 무슨 어조를 만든다? 영탄적 어조를 만든다. 영탄적 어조와 관련해서는요.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영상을 따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한 번 더 정리해 놓고 간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라는 후렴구가 그대로 보이고 있고요. 자, 우리 중세의 문법 한번 해볼까요?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단어를 하나 찾아보자 라고 하면 여러분 니러라는 두 번째 행의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자고 니러 우니노라 이 니러 또는 첫 번째 행에서도 자고 니러 울어라. 자, 니러라는 단어가 다 보이시죠? 네, 이 모음 앞에서는 여러분 어두의 니은음이나 리을음이 오는 것을 제한하는 걸 우리가 두음 법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니러라고 현대어에선 표기하지 않고 이러라고 표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두음 법칙이 아직 적용이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 있다? 이러 이렇게 써 있지 않고 니러라고 써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연의 소주제 뭐다? 삶의 피해, 삶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정리되셨나요? 청산을 동경했는데 이연은 어떤 정서가 나왔다? 슬픔의 정서가 나왔다. 자, 3년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이제부터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갈라지고 또 화자의 신분 또한 다양하게 해석하도록 만드는 문제적 연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3년이에요. 한번 해석을 보실까요? 가던 새 보다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네, 화자가 고려시대 때 여러분 내우외환이 굉장히 고려 말에 많았는데요. 북쪽에서는 몽골족이 쳐들어왔었고요. 남쪽에서는 왜구들이 막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약탈해가고 사람들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농사꾼이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수확철이 되면 막 나타나서 막 다 뺏어가고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유랑하는 농민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 청산별곡의 화자가 유랑민이라고 해석할 경우에는 가던 새의 이 새를 밭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래 김밭 했을 때 이렇게 논 두둑이 김밭 이런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새를 사래, 밭 이렇게 해석을 하면 화자가 유랑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던 밭을 본다. 물 아래 속세에 있는 갈던 밭을 물끄러미 내가 쳐다본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두 번째, 자, 이 청산별곡을 실현당한 여인의 노래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요, 날아가는 새, 나를 떠나가는 님의 의인화로 해석을 해서 날아가는 새를 본다. 저 속새 아래로 날아가는 새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해석. 청산별곡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시어들이 많이 구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은 것이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좌절한 지식인일 경우에는 날아가는 새, 그냥 내 곁을 떠나가는 벗, 새 의인화해서 날아가는 새를 본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물 아래는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요? 속새. 네, 1년에 있었던 청산, 탈속적인 공간이었잖아요. 속세를 벗어난 공간이 청산이었다면 그 속세의 이 청산과 대비되는 공간으로서 어떤 단어가 보인다? 물 아래라는 단어가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속세라는 뜻이고요. 자, 첫 번째 행의 해석. 그래서 가던 새를 본다. 날아가는 새, 속세를 향해 날아가는 새를 본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또는 갈던 밭, 내가 속새 아래에서 갈던 밭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라는 해석도 가능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행을 보시죠. 익묻은 장글랑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를 본다. 화자가 유랑민일 경우에 익묻은 장글은요, 이끼 묻은 쟁기 라는 해석이 가능해져요.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속새 아래에 있는 내가 갈던 밭을 본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쟁기에 이끼가 묻어 있다라는 얘기는 쟁기가 녹이 쓸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오래 사용했다, 오래 사용하지 못했다. 네,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농사꾼이 땅이 자기 생명과도 같고 농사가 자신의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이 농사꾼이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못한 거예요. 산으로 와서. 그래서 너무너무 자기가 갈던 밭에 가서 다시 땅을 일구고 이러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산에 올라와서 청산에 있는데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2년에서 슬펐고 3년에서는 속세에 대한 미련, 그 자신이 갈던 밭에 대한 미련 때문에 청산에서 속세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했을 때 청산별곡은 누구의 노래다? 유랑민의 노래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자, 우리 일행에서 실현당한 여인의 노래로도 우리가 청산별곡을 본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것을 연결해서 본다면 익묻은 장글을 녹슨 은장도로 해석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녹슨 은장도를 가지고 속새 아래로 날아가는 새, 속새 아래로 떠나가는 내님을 본다. 속새 아래에 있는 내님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장도는요, 여인들이 품에 품고 다니던 아주 짧은 칼이에요. 이 칼은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을 해치기 위해서 사용하기엔 너무너무 짧아요. 이 칼은 언제 쓰는 걸까요? 인장도를 왜 여인들이 이렇게 품에다 이렇게 품고 다녔을까요? 네. 자결하기 위해서. 어떨 때? 자기 정절을 빼앗길 것 같은, 자기 정절을 유린당할 것 같은 그런 위험이 느껴졌을 때 자결하기 위한 용으로 갖고 다니던 게 은장도거든요. 그런데 그 은장도가 녹이 슬어 있대요. 그러면 이 여인한테 무슨 일인가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님이 떠나간 게 아닐까, 우리가 이런 추정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속세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옛날에 그 가부장적 사회,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할 수 없이 어디로? 청산으로 갔다. 근데 청산에서도 너무너무 속세가 그립고 님이 그립고 그래서 녹슨 은잔도를 이렇게 품에 품고 물끄러미 속세를 바라보고 있는 여인의 목소리가 드러난다. 이런 해석이 또 가능해지는 거죠. 청산별곡은 누구의 노래다? 실현당한 여인의 노래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해석. 탈영한 병사거나
우리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고려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군대에 이 민간인들을 착출해서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막 정신없이 착출돼가지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치러야 됐었던 거죠. 그래서 탈영한 병사들이 속세에선 살아갈 수 없으니까 어디로 도망갔다? 청산으로 도망갔다. 그랬는데 속세에 다 두고 왔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다 거기 속세에 살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탈영한 병사가 녹슨 무기를 들고 또는 좌절한 지식인이 속세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좌절한 지식인이 녹슨 무기를 들고 이렇게 속세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3년은 그래서 주정서가 뭐가 된다? 속세에 대한 미련이 주정서가 된다. 그럼 3년을 이렇게 속세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하게 됐을 때 여러분 1년에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청산의 화자는 이미 간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청산에 갔는데 2년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슬퍼하고 있다. 3년에서는 속세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청사는 정말 완벽한 이상향이다?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다? 그렇지 않다. 1년에서 머루 먹고 달에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청사는 속세에서 살고 싶었으나 절대로 살 수 없었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속세를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이 간 현실 도피처로서의 이상향이었다. 지향차였다. 라는 성격이 부여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청산이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됐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네, 중세의 문법 한 번만 더 확인하고 가시죠.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시어 하나, 물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물은요, 현대국어로 바뀌면 이 으라는 평순모음, 여러분 평순하면 입술 모양이 이렇게 평평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평평하죠? 이 평평했던 평순 모음들이 근대 국어로 넘어가면서 현대 국어로 오면서는요, 다 모두 동그란 모음, 원순 모음들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늘은 물로 바꾸고, 풀은 풀로 바뀌었고, 불은 불로 바뀌어요. 이 원순 모음화가 청산별곡이 한글로 쓰여졌을 당시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하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연입니다. 일인공 별인공하여 낮으란 지내오셨디어. 해석을 하면 이럭저럭 해서 낮은 지내왔지만, 자, 한 번 더. 이럭저럭 해서 낮은 지내왔지만, 자, 여기서도 이링공 별인공 리을음과 이응음의 음악성이 나타납니다. 오리도 가리도 없은 바무란 또 어찌 호리라. 선생님 해석해 줄게요.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 하겠는가. 한 번 더.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 하겠는가. 무슨 정서? 나 너무 외로워. 오는 사람도 갈 사람도 없어. 나 혼자야. 고독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럭저럭 산에서 이럭저럭 낮은 그래도 이렇게 볼 것들이 좀 있으니까 지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홀로 있는 밤은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고독의 몸부림치는 화자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한자성어 고립무원, 홀로 되어서 어디에서도 나에게 도움을 준 존재가 오지 않는다. 고립무원, 사고무친, 사방을 돌아봐도 친한 사람이 없다. 라는 한자성어 가능할 것 같고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시어 별인공, 역시 이 모음 앞에 뭐가 보이고 있어요? 디귿이 보이고 있죠? 자, 국외음화가 일어나면 이게 뭐로 바뀌나요? 지읒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절인공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외음화 역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별인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반치음이라고 얘기하죠. 요 산모양. 반치음이라는 의문은 이미 소멸되었음을 알려지는 시어가 또 하나 나왔어요. 나즈란. 이게 원래 반치음이 있었을 당시에는요. 나즈란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런데 반치음이 소멸되면서 지읒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하게 해주는 시어입니다. 네, 사연 고독의 정서를 이야기했습니다. 오연으로 가시죠.
어디다 던지던 돌코, 누리라 맞히던 돌코. 전 선생님 해석해 볼게요. 어디다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가? 맥락을 보니까요. 이 돌은 내가 어떤 특정 행위를 했기 때문에 맞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다 던진 돌인지 모르겠어. 누구를 맞추려고 했던 돌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내가 맞았어, 내가. 나를 목표로 해서 던진 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냥 내가 맞은 거예요. 이런 걸 뭐라 하죠? 재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운명적 비애. 유식한 말로 좀 얘기한다면 운명적 비애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슬픔이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연거푸 일어나는 거예요. 운명적 비애. 뒤에 행 보실까요? 위리도 괴리도 없이 맞아서 운이 놀아. 누가 나를 미워했어? 아니에요. 누가 나를 스토커여서 막 너무 집착할 정도로 사랑했어? 그런 일도 없어요. 미워할 사람도 괴리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그냥 어떻게 맞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 여러분 있어요? 그냥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오늘따라 계속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운명적 비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아서 그냥 울고 있었나요? 어떤 태도인가요? 운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의지적으로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체념하면서 수용하는 좀 소극적인 모습이 보였죠. 네, 그게 오연의 화자의 태도였습니다. 히읗종성 체언 나와 있습니다. 돌이라는 단어. 여러분, 고형 의문형 어미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돌코 여기에는 고형 의문형 어미. 자, 마지막 문제 먼저 볼게요. 언제 사용하는 의문형 어미냐면요. 의문사와 호응하는 의문형 어미예요. 이 어미가 사용된 문장을 우리가 설명 의문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행에 보면 어디다라는 의문사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형 의문형이 붙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돌에 고가 붙었으니까 돌고 하면 되는 건데 이 돌이라는 명사가 히읗 종성 체언이에요. 히읗 종성 체언은요. 자기 안에 이렇게 히읗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한테 뭐가 이렇게 어미가 붙을 때 또는 뭔가 이렇게 특정한 조사가 붙을 때 히읗을 걔한테 휙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체언을 뭐라 그런다?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돌이라는 단어가 뒤에 고가 붙어야 되는데 코가 붙어 있는 걸 보니까 히읗 플러스 기역 이렇게 일어났구나. 그러면 이 돌은 히읗을 이렇게 품에 끌어안고 있는 체언이구나. 그래서 히읗 종성 체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돌이라는 히읗 종성 체언의 고형 의문형 어미. 자, 고형 의문형 어미는 뭐 때문에 붙여진 거다? 어디다라는 의문사가 있었기 때문에 고형 의문형 어미가 붙었다. 설명 의문문이 사용이 됐다라는 문법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연입니다. 정서는 뭐였다? 운명적 비애였었다라는 거죠. 6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살고 싶어라 살고 싶어라 발 아래 바다에 살고 싶어라. 남아자기 구조개를 먹고 바다에 살고 싶어라. 자, 여러분 몇 년이랑 느낌 너무 비슷해요? 1년이랑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죠. 뭐만 바뀌어 있나요? 청산이 바다로 바뀌어 있고요. 머루다래가 남아자기 구조개. 역시 바다에서 나는 그냥 산물이죠. 조개 종류예요. 이런 거 먹고 오면서 바다에 살고 싶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이랑 정확히 대응하는 게 6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이 왼쪽에 마지막 문제 보세요. 이 6년과 몇 년을 자리 바꿈하면 훨씬 균형 있는 노래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냐면요. 5년이랑 6년을 자리를 바꿔버리면 굉장히 대칭이 되는 아주 균형 잡힌 노래가 될 것 같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1년부터 4년까지 청산 노래가 되고요. 5년이 이제 이 발 아래 살고 싶어라 이게 5년으로 가는 거죠. 그럼 5년부터 8년까지 바다 노래가 만들어져요. 2년에서 울어라 울어라세요. 슬픔 얘기했잖아요. 자,
오연 6년과 자리를 바꾼 오연에서 또 맞아서 울고 있다라는 슬픔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서상의 대칭도 굉장히 잘 맞는 거죠. 1년의 산동경, 2년의 슬픔. 5년의 바다 동경, 6년의 슬픔. 이렇게 매칭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전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연이 좀 바뀐 거 아니야?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7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7년 동안 해석이 좀 문제시되는 부분입니다. 가다가 들었노라. 애정지 가다가 들었노라. 애정지는 외딴 부엌이에요. 외딴 부엌을 가다가 들었노라. 자, 두 번째 행위 해석이 문제가 돼요.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들었노라. 여러분, 말이 되나요? 사슴이 장대, 높은 막대기, 그 위에 올라가서 해금을 막 켜는 거를 들었대요. 도대체 무슨 뜻이죠? 자, 첫 번째 해석. 만약에 진짜 사슴이 이렇게 네 발로 뛰어다니는 그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 화자가 살짝 미친 거야. 화자가. 이렇게 널브러졌어요. 번아웃 또는 넉다운. 그 상태에서 환상이 보이는 거죠. 환상을 보면서 저런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 기적을 소망하는 그 정도로 어떻다? 삶이 절망 가운데 있다. 난 죽을 것만 같아. 라는 삶의 절박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실제 사슴이다라고 해석했을 경우인 거고요. 두 번째 해석은요. 여러분 고려시대 때 산대잡히라는 서커스 공연이 있었어요. 산대라고 이렇게 높은 무대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막 접시 던지기도 하고 뭐 이런 서커스 공연이 있었거든요. 그 우리가 산대잡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제 이 광대가 사슴 분장을 한 거죠. 그리고 막대기 위에 이렇게 올라갔고 막 해금을 켜는 것을 보았다. 사슴 분장을 한 광대가 서커스 공연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도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면 첫 행을 보면 애정지를 가다가 들었다잖아요. 외딴 부엌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산대잡히 공연이 일어나면요. 무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고 그 앞에 아마 군중들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군중 속에 이 화자가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다? 저기 외딴 곳에 멀리 떨어져 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해석할 경우에는 역시 군중으로부터의 소외라는 소외감을 부각하는 그런 연이다, 7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7년의 소주제, 생의 절박감 또는 소외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게 7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마지막 8년입니다. 가다가 배부른 독에 설진강수를 빚었노라. 지나가다가 배부른 독 항아리에 설진강수 독하고 진한 술을 빚었노라.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 작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문학안에서의 술은요. 갈등 해소의 매개체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막 고통스럽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술을 쭉 마시면 고통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갈등 해소의 매개체로 사용이 되고요.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롱꽃 누룩이 매워 잡사하니 내 어띠알이 있고 조롱꽃 모양의 누룩 여러분 막걸리 빚을 때 누룩으로 빚잖아요. 그 누룩이 아마 조롱꽃 모양으로 생겼나 봐요. 조롱꽃 모양의 누룩이 매워서 코를 턱 쏘는 거죠. 코를 턱 쏘서 매워서 잡으니 내가 어찌하겠는가. 문장 성분 하나가 생략된 걸로 보여요. 어떤 문장 성분? 누구를 붙잡았는지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나를 혹은 님을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붙잡으니 내가 어찌하겠나. 님을 붙잡으니 내가 어찌하겠나. 그러니까 술이 나 또는 님을 붙잡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또는 님이 술 마시면서 주저앉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누룩은 나 또는 님을 붙잡을 수 없어요. 내가 술을 마시고 싶다. 혹은 님이 술을 마시고 싶다라는 표현을 술이 나를 잡는다라고 표현한 거죠. 이런 발상법을 여러분 주어와 목적어의 자리를 바꿨다. 내가 술을 마신다가 술이 나를 붙잡는다. 이게 주어와 목적어가 이렇게 자리를 이동하는 거죠. 이런 표현법을 우리가 주객전도의 표현법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얄리얄리얄랑쇼 얄라리얄라 후렴구 동일하게 쓰였고요. 팔종송법을 확인할 수 있는 시어 조롱꽃입니다. 원래 고지은 지읒 받침이 쓰였었거든요. 그런데 지읒 받침 굳이 쓰지 마. 8개의 자음으로 받침은 모두 사용이 가능해. 지읒은 시옷이랑 같으니까 발음이 같으니까 받침으로 사용이 될 때는 그러니까 지읒은 시옷으로 바꿔도 돼라는 게 팔종선법이었었잖아요. 8개의 이 자음으로 받침은 다 사용해도 돼라는 게 이제 팔종서법이에요. 역시 이제 중세 문법 할 때 여러분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곧이라는 시옷 받침이 지읒 받침 대신 쓰였기 때문에 팔종서법을 확인할 수 있는 단어다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연의 소주제입니다. 생의 고뇌를 해소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네. 설진 강수로 독하고 진한 술로 괴로움을 달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화자의 삶에 대한 태도 정리한다면요. 삶의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술을 통해 잠시나마 허물을 달래고 운명에 체념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 어쨌거나 화자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다? 끊임없이 괴로움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청산별곡을 통해 뭘 알 수 있다? 고려인들의 낙천성을 엿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청산별곡이었습니다. 청산과 바다라는 현실 도피처로서의 이상향의 속성 잘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각 연에 나타나는 정서가 어떤지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의 정서, 고독의 정서가 어떤 표현 기법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었는지 그리고 화자는 어떤 사람들로 우리가 해석하고 갈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다시 한번 정리해 놓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작품은요. 이런 기본 작품들은 한번 배워두면 그냥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반드시 테스트해서 머릿속으로 좀 집어넣어야만 돼요. 테스트 용지 마련해 놓을 테니까 반드시 여러분 테스트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